선생님, 그런데 어차피 돈이란 건 한정되어 있고 제가 돈을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거나 뺏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두가 자본가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의문점이야.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뺏어와야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 들어봤어? 잘 모르겠어요. 제로섬 게임은 이런 거야. 이 세상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너가 100만 원을 벌려면 누군가의 100만 원을 빼앗아야 한다는 논리야.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져야 하는 구조지.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돈은 고정된 양이 아니거든.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찍혀 나오는 시스템이야. 돈이 계속 생겨요? 자본주의에서 종이 쪼가리인 돈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었지? 참, 돈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신뢰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자본주의를 신용사회라고 하지. 그런데 돈은 어디서 만들지?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은 연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라고 선생님께 배웠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중앙은행이 공짜로 돈을 줄까? 당연히 아니겠죠? 맞아. 중앙은행은 다른 은행들을 신뢰하고 은행들의 신용으로 그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아, 그렇군요. 은행도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신용이 높아야 빌려주는 것처럼 중앙은행도 은행에게 신용에 맞게 빌려주는 거군요. 맞아. 정확해.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이 다 빌린 돈이란 것이야. 제 지갑에 있는 이 돈도 결국 중앙은행이 처음에 빌려주지 않으면 탄생할 수도 없으니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빌리고 빌려서 탄생한 돈이네요. 맞아, 민성아. 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공짜 점심은 없다. 중앙은행이 공짜로 빌려주진 않았을 거고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 그걸 우린 이자라고 해.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이 세상에서 딱 100만 원만 찍어서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이자를 갚을 수 있니? 100만 원의 이자가 5%라면 5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당연히 갚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바를 할 수도 있고 당근마켓에 중고물품을 팔 수도 있고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갚을 것 같은데요. 민성아, 다시 생각해봐. 처음에 뭐라고 했지? 중앙은행이 100만 원만 찍었다고 했어. 5만 원이 세상에 어디 있지? 아, 맞네요. 100만 원만 찍었다면 세상엔 100만 원만 있는 거고 이자인 5만 원은 그 어디에도 없네요. 맞아. 중앙은행과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며 신용으로 100만 원을 빌렸지만 그 사람은 절대 돈을 갚을 수 없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단순한 구조야.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중앙은행도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하고 빌린 사람도 갚긴 해야 하잖아요. 그래, 맞아. 어떻게 하면 100만 원과 이자인 5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갚지? 일 열심히 해봐야 아무리 당근마켓에 중고물품을 팔아봐야 어떻게 해도 돈을 못 갚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민성아. 중앙은행이 5만 원 더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요. 그러면 5만 원을 찍고 중앙은행은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또 5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데? 그래. 그러면 5만 원의 이자도 또 찍어서 빌려주면 되지. 그러면 또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야? 돈을 또 찍어서 빌려주면 되는데. 에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 세상은 보드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야, 민성아. 이 자본주의 생태계가 그래. 돈을 빌리며 계속 돈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를 통화팽창이라고 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야.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 됐지? 네, 한 돈에 8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비싸졌어요. 그래. 금이 왜 비싸졌을까? 사람들이 많이 사서이기도 하지만 우린 왜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살까를 생각해 봐야 해. 사실 금이란 게 반짝반짝 빛나는 돌일 뿐이잖아. 네, 그렇죠. 금도 돈처럼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들끼리 그 가치를 신뢰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 정확해.
그걸 안다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금값이 비싸지는 이유는 돈과 금 중에 뭘 더 가치 있게 보는 거다. 아, 금이네요.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금을 많이 사게 되고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가면서 금값이 정말 금값이 되었겠어요. 맞아. 이 이야기는 기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늘 새로운 돈이 또 생겨야 돼. 결국 돈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그래서 자본주의가 제로섬이 아닌 거야. 새로운 자본이 계속 창조되고 되어야만 하는 시스템이니까. 아, 돈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우리가 진짜 돈 많이 벌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누군가의 돈을 뺏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그렇지. 기업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또 사라지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늘 새로운 가치가 창출돼. 구글, 테슬라, 30년 전, 20년 전엔 없던 회사들이 지금 세상을 바꿔놨잖아. 그게 자본주의야.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가치가 더해지고 그 속에서 자본은 증식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자본가로서의 목표는 돈만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하겠네요? 그렇지. 돈은 고이면 썩어. 흐르는 돈이 살아있는 돈이야. 그래서 진짜 자본가는 노블레스 오블레주, 즉 가진 사람이 다시 사회로 흘려보내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자본가의 품격이야. 네. 그게 진짜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의 선순환이겠네요. 그렇지, 민성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본가가 돼야 해. 그게 네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야. 네, 맞습니다. 그래, 민성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대중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한 대로 바로 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 즉 자본가가 되기 위한 공부야. 네, 맞습니다. 직업만 갖고 돈을 모른다면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 100만 원밖에 없어서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단 5만 원도 벌 수 없는 구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공부는 돈을 버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네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주인이 되는 공부야. 네, 맞아요. 결국 주인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네요. 그렇지. 앞으로는 그 자유가 더욱더 귀해질 거야. 왜냐면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있잖아.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70%, 80%, 어쩌면 90%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하지? 네, 기사에서 봤어요. 요즘은 의사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실제로 암 진단이나 영상 분석에서 AI의 정확도가 이미 인간 의사를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아직 상용화가 덜 됐을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거의 90% 이상 따라온 상태야. 그럼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겠니? 노동력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인간의 일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겠지.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야. 절대 그래선 안 되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직업이 아닌 존재의 가치를 다시 찾는 거야.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수단일 뿐이지 의미를 만들 순 없어. 그래서 우린 공부해야 해. 자본주의의 언어, 자본의 구조, 그리고 자본을 움직이는 기술. 이걸 알아야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자본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 AI 시대가 오든 오지 않든 우린 계속 자본이 흐르는 세상에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지. 생각해봐. 자본주의는 이미 20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시스템 속에서 돈을 쓰는 법만 배우고 굴리는 법을 모른다. 그건 결국 노동력으로만 살아가겠다는 뜻이야. 그건 이제 너무 위험한 일이야, 민성아. 네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건 정말 네 인생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공부야. 그리고 또 하나, 너만 잘 되면 안 돼. 네? 선생님이 맨날 말하잖아. 너만 운 좋아서 되는 세상은 없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성공만으로 완성되지 않아. 네 주변도 함께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 네가 배우면 알려줘야 돼. 그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친구들을 살리는 일이야. 네.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단순히 네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말이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가 말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라고 물었을 때 설명도 못하면 그건 아직 네 말이 네 것이 아닌 거야.
결국 공부를 통해 제 언어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지. 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으려면 네 안에 의식이 깊어야 돼. 그래야 네 친구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하지만 그중에서도 너를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야.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 진짜 중요한 건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세야. 성경에도 나오잖아.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라.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 선생님도 늘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야. 투자에 대해 누가 물으면 즉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있지. 그러니까 민성아, 너도 함께 그렇게 해나가야 돼. 누군가가 투자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투자란 자본을 유통하는 기술입니다. 그거 우리 청에 배웠지? 네, 기억나요. 그게 시작이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 정의를 네 방식으로 확장시켜야 해. 매일매일 바뀌는 세상 속에서 너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야. 그럼 투자는 계속 새롭게 정의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기본은 자본을 유통하는 기술이지만 그 위에 너의 생각, 경험, 철학이 얹혀야 진짜 네 것이 돼. 하지만 그 전에 기초를 배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아예 사고방식을 체화하는 과정이야. 그걸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게 바로 자본가가 되는 공부야. 네, 선생님. 그래, 오늘도 고생 많았다 민성아. 이 공부가 언젠가 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본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시작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